혹시 통장에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어느 날 덜컥 병이라도 나서 거동이 힘들어졌을 때 돈은 그대로 있는데 정작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쩌나 걱정해 본 적은요? 혹은 큰맘 먹고 평생 모은 돈을 내주었는데 돌아오는 자식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경험 있으십니까?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가족이 따뜻하진 않고 모든 헌신이 기억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에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라고 물어야 하는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새벽 3시에 독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 어머니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81살이 되신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이듦이란 단순히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돈도 지키고 가족 간의 정도 지켜낸 김 할머니의 현명한 결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평생을 원칙대로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매를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쥐꼬리만한 월급에 나중에는 매달 120만 원 남짓 들어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술, 담배는커녕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오직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는 것만이 제 꿈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때 가난한 집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몰래 학비를 보태주었고 아들이 첫 중고차를 살 때도 쌈짓돈을 털어 선수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엔 고작 몇백만 원이 전부였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가정을 꾸렸고 저도 나이 들어 은퇴했습니다. 검소한 생활 덕에 큰돈 나갈 일은 없어 십수년간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친구들이 낡은 제 빌라에 놀러와 혼자 살면서 돈 쓸 데도 없으니 넉넉하겠네 라고 농담을 던지면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안 자식들이 딴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주변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부모 명의의 집이나 예금을 노리고 겉으로만 효도하는 자식들, 그리고 돈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가족의 정을요. 제 자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관계를 변질시키더군요.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알리면 달라고 할 것 같고 안 알리자니 나중에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걱정되고 이 딜레마 속에서 수년을 보내던 중 제 8순 생일 즈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저를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인 지은이는 천성이 착하고 세심해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반면 아들 지훈이는 제 아빠를 닮아 무뚝뚝하고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않는 성격이었죠. 딸이 첫애를 낳았을 때 사위가 실직해서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에 두 말 안고 달려가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4층에 살며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딸네 집에 가서야 처음으로 대접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출근 전 사위는 주방에 들러 장모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입맛엔 맞으세요? 라며 살갑게 굴었고 감기 기운이 있던 날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는 아기만 봐. 청소는 도우미 불렀어. 라며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 애썼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이 제 평생의 보상 같았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갈 무렵 집에 돌아왔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경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하대요.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썼던 산후조리 노트를 다시 꺼내 읽으며 며느리 몸보신 시킬 생각에 들떴었죠. 하지만 아들네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엔 웃던 며느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저를 마치 입주가사 도우미 부리듯 했습니다. 아침죽을 끓이고 있으면 다가와서 어머님, 내일은 다른 것 좀 해주세요. 냄새가 별로예요. 라며 툭 던지고 가버리기 일쑤였고 밥상을 차려줘도 생각 없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하겠거니 참았지만 빨래, 청소, 요리,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모든 집안일이 제 차지가 되더군요. 무릎이 쑤셔 걸레질하다 잠시 앉아 쉬고 있으면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님, 저기 먼지가 그대로네요. 라고 지적하고 들어갔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였죠. 저녁 9시까지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며느리가 먹고 싶다던 생선구이를 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 명목으로 제 연금까지 아들에게 주었는데 가끔 제 간식이라도 사 먹으려 돈을 남기려 하면 아들은 엄마도 여기 사니까 생활비는 보태셔야죠 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손자가 태어나고 제가 아끼던 쌈짓돈 1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며느리에게 건넸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봉투 두께를 쓱 만져보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 네 하고는 거실 테이블에 툭 던져두더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식모처럼 살다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도망치듯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잡지 않았고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밖을 보는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차가워지더군요. 다시 혼자가 된 삶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 청소 검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한 달 생활비 80만 원이면 충분했고 가끔 딸이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영양찰밥을 사다 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통장 잔고는 조금씩 불어 약 4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제 팔순 생일에 깨졌습니다. 딸이 엄마 팔순인데 기념해야지라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친척들과 옛 이웃 몇 분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데 유독 아들 내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밥도 깨작거리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는 손도 안 대더군요. 식사 후 식당 밖에서 아들 부부가 다투는 걸 목격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쓰고 아들은 담배만 피워대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죽겠어요. 민호 손자가 결혼하려는데 처가 쪽에서 집 안 해오면 결혼 안 시킨대요. 요즘 전세가 얼만지 아시잖아요. 저희 능력으론 도저히.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도울 게 없나 싶어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이 빌라 팔아서 민호 전세 자금에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깔린 눈빛이었습니다. 집을 팔라고? 네.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차익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합치거나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기서 혼자 계시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집이 딸에게도 상속될까봐 미리 선수 치려는 것이었죠. 팔순잔치에서 인상 쓰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제 안부가 아니라 제 집값이 궁금했던 겁니다. 제 빌라는 30년 넘은 낡은 집이지만 최근 근처에 지하철이 뚫리면서 집값이 올라 6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돈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제 유일한 뿌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다시 찾아와 신축 아파트 분양 전단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계약금 20%만 있으면 돼요. 엄마 집 팔면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안 판다. 아들이 엄마 외롭다면서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게 자존심 없는 것보단 낫다. 며느리는 어머님,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쌀쌀맞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은 내가 아니라 내 집이 필요한가 봐.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집은 엄마 결정이야. 우린 관여 안 해. 딱 하나만 물어볼게. 오빠네 들어가서 살면 엄마 행복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식모살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집까지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들어가면 저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걸로 포기하지 않고 제 예금까지 탐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은 예금과 입출금 통장을 합쳐 약 4천만 원. 부자는 아니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한 돈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 부부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점심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잔뜩 해먹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결혼 때문에 걱정 많지? 할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아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털어서 너희 남매에게 미리 좀 나눠주려고 한다. 각자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이다. 딸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내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다 라며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요 엄마. 이걸로 급한 불은 끄겠네요 라며 넙죽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차용증이라도 써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설거지하는 척하며 슬쩍 묻더군요. 엄마, 혹시 여유자금 더 없으세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모자라서. 저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다. 나머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사는 거야. 더는 없다. 그들은 아쉬운 듯 돌아갔습니다. 1천만 원이 집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들의 입을 막고 제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미끼이자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혼자 왔더군요. 엄마, 사실 며느리가 그러는데 엄마 분명 꿍쳐둔 돈 더 있을 거라고. 기가 찼습니다. 없다니까 그러네. 나 이제 나이 먹어서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어.
그래서 남은 푼돈 관리는 네 여동생한테 다 맡겼다. 여동생이라는 말에 아들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엄마, 왜 지은이는 믿고 저는 못 믿으세요? 우릴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믿지. 하지만 늙으면 만사 확실한 게 좋아. 네 동생이 꼼꼼하잖니. 그 돈은 나중에 나 병원비랑 간병비로 쓸 돈이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아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그 마음을 못 믿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만나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 남짓을 딸 명의의 새 통장으로 옮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돈의 소유권은 어머니 김영자에게 있으며 딸은 관리만 한다. 어머니의 병원비 등 긴급 상황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잘 지킬게. 이제야 2달이 뻗고 잡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시장 다니고 가끔 병원 가고 이웃들과 수다 떨며 평온하게 삽니다. 누가 자식 믿고 진명에 넘겨줬다가 쫓겨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저 웃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퇴로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시험에 듭니다. 저는 제 마지막 자존심인 미천을 숨김으로써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손에 쥔 빵 한 조각이 있어야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선의의 비밀을 간직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촌동생 수진이가 찾았다. 친구놈들 SNS는 못 숨기더구나. 아니야, 이거 예전 사진일 수도 있고 그냥 사회생활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딸은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손을 떨며 그를 변호하려는 딸의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한테 헤어지라고 강요 안 해. 하지만 확인은 해보자.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호신용으로 사뒀던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브로치, 네 옷에 달아라. 그리고 이 녹음기는 민우차나 가방에 몰래 넣어둬. 딱 일주일만 지켜보자. 만약 일주일 동안 그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건전하게 생활한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리고 집값 1억 원 바로 줄게. 엄마. 하지만 만약 엄마 생각이 맞다면 지은아, 너도 인정해야 해. 그 증거들이 널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거야.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민우는 평소처럼 지은이 이마에 키스하며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그가 나가자마자 브로치를 코트 깃에 달고 자신의 차를 몰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박민우의 차는 그가 말했던 비즈니스 식당이 아니라 강남 논현동의 유흥가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고급 유흥업소 앞, 거기엔 친구 철수가 담배를 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익숙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결심한 듯 차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인 척 위장에 들어간 그녀는 룸들이 늘어선 복도 끝 VIP 룸에서 익숙하고도 역겨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박민우는 비싼 양주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품에는 인터넷 방송에서 봤던 그 BJ 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우 형님. 늙은 장모 구워 삶아서 한 방에 1억 땡기는 기술 진짜 예술이라니까. 철수가 킬킬대며 소리쳤습니다. BJ 나나가 콧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친구는 어떡해? 걔 불쌍해서 어쩌나. 박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뱉은 말은 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야, 걱정 마. 걔 진짜 재미없는 애야. 침대에서는 무슨 나무 토막 같다니까? 완전 불감증이야, 불감증. 방 안의 남자들이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걔랑 왜 결혼하냐? 순전히 그 늙은 장모 돈 때문이지. 진명이만 내 걸로 돌려놓고 나면 끝이야. 그때 되면 내 돈이랑 내 몸은 다 우리 나나 거지.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술자리 안주로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은 미련과 사랑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브로치 카메라의 렌즈를 문틈에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그 추악한 대화와 표정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까지 눌러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제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을 장례치르는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지은이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이제 우리 거 다시 찾아오자. 지은이는 태연하게 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계좌 문제 해결됐대. 돈 준비됐으니까 금요일에 부동산에서 보자. 전화기 너머 박민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아유, 다행이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금요일 오후 부동산 사무소. 저와 지은이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희 요청으로 회의실에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계약하시죠? 그때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계약 전에 다 같이 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논현동 룸살롱의 영상이 떴습니다. 늙은 장모 구워 삶아서 침대에선 나무 토막, 진명이만 넘어오면 박민우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하얗게 다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 미행했어? 박민우가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행?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간 거지. 제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그에게 밀었습니다. 집 계약서가 아닌 변호사가 작성한 하원 및 채무 부존재 확인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게. 자네가 우리한테 돈 10원 한 장 받을 권리 없다는 각서고 앞으로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이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영상 인터넷에 뿌려줄까? 아니면 너네 회사 게시판에 올려줄까? 그냥 조용히 사인하고 꺼져. 결국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에 서명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2주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BJ 나나의 팬, 충격 폭로 강남 모 부동산에서 벌어진 꽃뱀 모녀 사건. 순진한 남친을 함정에 빠뜨려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몰카로 협박한 공무원 출신 모녀. 교묘하게 편집된 녹음 파일과 함께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녀를 꽃뱀, 사이코패스라 욕했습니다.
심지어 제 제자 학부모들까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지은이는 침착했습니다. 엄마, 피하지 마. 법대로 해. 지은이는 즉시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리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녹음 파일, 그날의 CCTV,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통쾌했습니다. BJ 나나와 박민우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결정적인 증거 앞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박민우는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져 권고사직을 당했고 BJ 나나의 방송국 계정은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지나간 뒤 지은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제가 그 1억 원을 주려 했지만 딸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래.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칠게. 이사하던 날,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에게 진짜 필요한 혼수는 1억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가짜를 구별해내는 눈과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신발끈이 풀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구두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을 위해 램프를 들고 앞장서지 않습니다. 딸은 이미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법을 배웠으니까요.